안녕하세요. 국어드림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76쪽입니다. 처음 보면 선천적 조로증에 걸린 아름이의 이야기를 다룬 시나리오죠. 우리가 시나리오는 극갈래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사, 서정갈래와 다른 특성이 있다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극갈래에는 서사 갈래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영화로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 기법들이 가미가 된다고 했죠. 이런 구성 요소들이 전체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두근두근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를 뜻하고, 두 번째는 서하라는 아이의 편지를 받았을 때 설레는 마음을 가진 내 속에서 고요가 쾅쾅 울리는 그런 두근두근 하는 심장 소리. 세 번째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심장 뛰는 쿵쾅 하는 소리, 이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 자체가 이러한 설레는 사건들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원작은 김애란 소설이고요. 시나리오로 각색이 되어서 영화가 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가족인데요. 대수 아버지죠. 미라 어머니죠. 둘은 특이하게도 17살의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낳은 아들 아름이가 16살이고 이들은 33살인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등장인물에서 느껴지는 것은 부모보다 일찍 늙어가는 늙은 자식이라는 점과 또래 나이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어린 부모라는 대조를 통해서 늙음과 젊음, 자식과 부모라는 것의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찾는다면 어림과 늙음의 상대적 의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거기서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장인물은 이외에도 어, 인물은 나오지 않지만 가상의 인물인 서하가 있고요. 엄마의 친구인 방송국 PD 아저씨가 있죠.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아서 친구가 없는 아름이에게 친구가 되는 옆집 60대 할아버지죠. 장씨 성을 가진 짱가라는 별명의 아저씨입니다. 실제 나이는 16이다. 그렇지만 선천성 조로증으로 신체 나이는 80살이 넘은 소년. 이 말에서 모순 형용을 볼 수가 있죠. 80살이 넘은 소년. 즉, 어떻게 80살이 넘은데 소년일 수 있겠어요. 외모는 80살이다. 그러나 이 아이는 내면적으로 소년이다. 이런 얘기죠. 이들과 33살 된 젊은 부모, 이들이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다. 아버지 대수는 택시 운전하고 미라는 세탁 공장에 나가서 굉장히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죠. 그렇지만 아이의 희귀병으로 인해서 병원비 부담이 커져서 이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방송을 출연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 공중파를 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연이 알려졌겠죠. 익명의 기부자가 거액을 기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서하라고 밝힌 정체를 알 수 없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 방송 출연의 계기가 된 거죠. 결국 나중에 밝혀지기는 익명의 기부자는 대수의 아버지, 즉 아름이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난생 처음 여자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안겨주고 엄마 아빠가 만났던 17살처럼 자기도 온전하게 건강하게 설렘을 맛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을 꾸게 한 서아라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이 방송으로 인해서 음,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이 씬 16이라는 요것이 장면 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으면 시나리오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병원 앞 거리 오후, 즉 이 씬 장면 번호에 붙어 있는 것은 공간적인 시간적 배경을 딱 얘기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의 씬을 찍을 때 어느 장소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 나타난 이 행동 지시문을 보면 사람들은 호기심, 왜 저렇게 아이 같은데 늙었을까라는 것과 동정 어린 눈길, 뭔가 병이 있구나라는 눈길로 힐끔댄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엑스트라죠. 이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미라의 눈치를 보며, 즉 아르미는 미라의 눈치를 본다고 했어요. 엄마에 대해서 신경 쓰는 조금 사려 깊은 그런 마음이 따뜻한 소년입니다. 생각에 잠긴 미라는, 지금 미라는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병원비는 어떡하나, 방송 출연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죠. 시나리오와 같은 극문학에서는 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해주죠. 즉, 대화, 그 사람의 대사,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미라가 내가 예쁜가 보지 뭐 했다는 것은 진짜 예쁘다고 그런 자뻑이 아니라 미라가 굉장히 대담하고 털털한 성격이다라는 걸 이 대사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사실 미라는 남자 형제 틈에서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됐죠. 17살에. 이 아이를 낳겠다라는 출산을 결심했고요.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대수를 설득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인물이라서 굉장히 대담한 인물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엄만 창피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죠. 즉, 아르미는 이 대사를 통해서 남의 이목을 상당히 신경 쓴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다.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에 주눅들고, 그리고 자기가 창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창피하지 않아 라고 함으로써 엄마를 굉장히 배려한다는 걸 보여주죠. 태어난 미라는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대담하게 아르미가 기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르미는 그게 또 짜증이 납니다. 미라가 넌 아픈 아이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이 딴 데라는 것은 아프니까 그냥 조용히 너의 병 치료하고 쉬고 그러면 되는데 너무 조숙해서 여러 가지들을 신경 쓴다는 거죠. 아르미가 신경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애처럼 굴어라. 근데 사실 얘는 애지만 외모는 노인네 같고,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해서 홈스쿨링의 덕인가요?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식과 호기심과 그리고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정신 연령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아이러니하게 조롱하기도 하고 폭넓은 마음으로 오히려 엄마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소년이죠. 애처럼 굴어라 라고 하니까 애처럼 안 보이죠 라고 자기 늙은 외모를 얘가 아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미라가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고 아름이는 땅만 발로 찬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엄마의 속상한 마음이 표현되고요. 아름이가 땅만 발로 찬다는 것은 답답함,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 약간의 자기가 괜한 말을 했다라는 후회스러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옆에 있는 조그만 문제 푸시면 아르미의 어떤 심리 상태인가, 일단은 엄마를 속상하게 해서 굉장히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들어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와서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 논쟁을 또 끝내고 싶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심리 상태가 여기 나타나 있죠. 엄마는 계속 말합니다. 막내의 삼촌은 네 나이에, 즉 16살에 폭용수술 이걸 갖고도 못 견뎌 했는데 너는 굉장한 어려운 투병 생활을 했다라고 엄마가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일을 해냈으니까 당당하게 걸어라 라고 하고 아르미의 손을 잡으면서 미라는 정말 당당하게 걷죠. 아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미라의 성격을 제시해주는 행동 지시문이 됩니다. 연기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연기하기 힘든, 그리고 내면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죠. 대사는 딱 한마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서하라는 이 부분 딱 한마디 있어요. 위에부터 봅시다.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쓰던 아름이, 즉 아름이는 지금 부모님에 대한 글을 재구성해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아름이가 자기가 떠난 뒤에 부모님이 슬퍼할 것을 염려해서 부모님의 인생과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한 편 남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지금 통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아름이는 어떻게 됐어요? 눈치챌까 봐 힘겹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 한다. 즉 아름이는 굉장히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기 아픔보다 그런 소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부모를 걱정해요. 우리가 이런 아이를 애어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연기가 또 있죠. 행동지심은 식은땀이 흐르고 괴로워하다 약에 취해. 약에 취했대요. 그걸 행동으로 어떻게 보이죠? 꼬부린 채 까무룩 잠이 든다. 까무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잠이 든다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지시했는데 연기자는 연기로 보여줘야 돼요. 식은땀이 흐른다는 연기, 괴로워한다라는 표정하고 몸짓, 그다음에 잠이 든다. 이렇게 연기를 지시해 줬습니다. 컷2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른 화면이 쓱 들어오는 거죠.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든 아름이의 주름진 손가락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장면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다음에 지금 서하라는 아이에게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했을 때 서하가 자기의 손 사진을 보내주거든요. 그 손에 겹쳤을 때 이 아름이의 손은 굉장히 주름진 노인의 손과 같았다라는 것이 겹쳐져 보이게 뒤에 그 손 장면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룻밤이 지난 거죠. 그럴 때 전자메일을 알리는 소리가 이펙트로 들어왔겠고 잠에서 깹니다. 이때 카메라가 어디서 찍어줬을지는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가 아름이가 꼬부리고 잤다는 것을 위에서 정면에서 찍을 수도 있겠고 좌측이나 우측에서 뭐 등을 찍을 수도 있고 구부리는 얼굴을 찍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제시해 줄 것이냐. 정말 편지 한 통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글이 쭉쭉쭉쭉쭉쭉 생겨날 수도 있겠죠. 글자가. 아니면 누군가 읽어주는 낭송, 이펙트, 그다음에 이 소리로서 이걸 읽어줄 수 있겠죠. 보이는 동시에 청각적으로요. 어쨌든 낭독하는 장면이 삽입되면서 이서아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자기 이름 소개했고요. 나이 소개했죠. 자기 소개하고 어떻게 알게 됐냐? 뭐 경로를 알려줍니다. 접근을 한 거니까. 그리고 나도 아픈 아이다 라면서 공감을 형성해 주고요. 편지 쓴 동기, 친구가 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있으려면 공통점이라든가 좋아하는 게 같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방송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너무 아플 때는 1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 시간의 상대성이죠. 우리가 젊었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성, 통증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즉, 서로 공감을 형성하면서 행운을 빌어라고 격려해주고 아주 짧지만 6줄의 모든 것을 담은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아름이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영화를 보면 아름이에게 오는 메일은 주로 장난, 그 다음에 비방성, 그리고 왜 사냐, 뭐 너 얼굴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짤을 보내기도 하고요. 진짜 나쁜 장난으로 보내는 편지가 많았거든요. 아름이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픽 웃어 넘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좀 냉소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른스럽죠. 그런데 여기 온 서아의 편지는 굉장히 보기 드문, 받기 힘든, 처음 받은 여자아이의 편지였죠. 여자란 말은 없지만 이 말투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아니다, 여자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름이는 그 이름을 되뇌입니다. 이서하? 자, 여기에는 행동 지시문이 없지만 만약 여기다가 대사를 어떻게 해라 라고 감독이 지시한다면 시나리오 작가가 이 부분에 언급을 한다면 꿈꾸듯이 혹은 미소를 지으며 혹은 굉장히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을 때 눈이 커지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지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짜증내며 혹은 화가 나서 버럭
소리 지르며 이런 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 흐름에서 봤을 때 호기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갑자기 가슴이 뛰죠. 이게 바로 두근두근, 두 번째 두근두근입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뛰고 목이 바짝바짝 타면서 자, 이걸 어떻게 연기로 할까요? 두근두근 가슴이 뛴다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연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름이가 누워서 자다가 자기의 늙은 손이 여기서 보이고 이것이 나중에 나올 서하의 그 손 사진하고 대조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씬이라고 보여집니다. 18번 아름이의 방이죠. 그리고 집 앞 골목이죠. 여기선 대사가 없죠. 대사가 없고 그 대신 환청이 들리는데 환청 1, 2, 3가 들립니다. 이 1, 2, 3는 하나는 귀엽고 하나는 농염하고 하나는 청순하다. 음향으로 들리겠죠. 서아의 목소리로 안녕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녕 이렇게 얘기하고 안녕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세 가지의 버전은 아마 아름이가 여자를 분류하는 세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름이는 책상 앞에 앉아서도 혹은 밤이 되어 자려고 누웠어도 그 환청에 시달리죠. 왜 이렇게 환청에 시달리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죠. 이건 문자의 세계이죠. 만약 사진을 보냈거나 동영상 편지 보냈으면 그 얼굴을 기억하겠죠. 그런데 시각적인 게 없이 언어로 편지 6줄이죠. 그걸 받았을 때 그 말투나 여러 가지에서 풍기는 모습을 상상. 10대다운 소년으로서 청순한 여자, 농염한 여자, 뭐 귀여운 여자 이런 타입으로 제멋대로 상상하고 그 아이의 존재에 기대하고 설렌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름이가 병세가 악화되었죠. 그리고 서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요. 부모님은 여전히 돈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아름이는 성금을 받아서 병원비를 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연출자가 아름이에게서 서아 얘기를 듣고서 이거는 방송이 되겠다. 시청률 나오겠다. 어떻게 보면 아름이를 좀 이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소개하자고 설득을 했어요. 아름이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수락해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서아라는 아이를 진짜 찾고 싶다. 그리고 서아도 나같이 아픈 아이라면 익명의 기부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내면이 있겠죠.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망설이고 있어요. 이제 병세가 짙어졌습니다. 씬 45에서는. 자, 소리, 나레이션으로 진행됩니다. 한참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부탁할게. 자, 부탁한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부탁할 수 없죠? 서하랑 아름이가 이제 좀 친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 시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 이것이 위기 상황을 얘기해 주죠. 혹시 사진 한 장 보내줄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사진이 필요하다라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즉 말도 못하고 서아의 얼굴도 모르고 내가 시력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 낸다. 그러니까 부탁할게 라고 편지를 짧지만 썼어요. 여기서 보면 서아에 대해서 아름이는 아버지나 엄마에 물론 의지하지만 그것과 다른 측면에서 이 서아라는 인물에 크게 의지하고 마음을 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이가 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하필이면. 편지를 더 써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노랫소리를 들려달라든지 하지 않고 책을 좋아하는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시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상실감이죠. 더 이상 책을 볼 수 없고 엄마 아빠 얼굴도 볼 나에게 주어졌던 즉 감성적인 소년이었는데 햇빛, 바람, 뭐 하늘 다 볼 수 없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자기의 친구 얼굴을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겠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시력을 잃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반영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친구 얼굴을 기억하고 싶다 라는 거고요. 지금 아름이가 서하라는 익명성 속에서 진짜 어떤 얼굴, 구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 욕구들이 여기 반영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아버지들이 좀 나와요. 그 아버지들 한번 분석해 볼까요? 물론 대수가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름이의 아버지죠. 그런데 대수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대수가 한참 태권도 유단자로 자기 실력을 쌓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커리어를 쌓아야 될 때에 라는 말을 듣고 엄청 꾸지람을 하죠. 대수에게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책임감이 있게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수와 아버지는 굉장히 대판 싸우고 대수는 다시 오지 않겠다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 대수이지만 아름이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죠. 대수의 아버지와 대수의 사이는 대척점이지만 그 손주인 아르미에게 대해서 거에게 기부를 하는 분이 바로 대수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내리사랑을 해주시는 거죠. 미라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아버지가 오빠들과 자기를 차별하였다. 왜냐하면 오빠들한테는 네 꿈이 뭐고 하고 불러서 이렇게 아빠가 밀어주겠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미라가 고등학교 갔을 때 아버지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라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드릴 말씀 있어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안 된다. 예체능 안 돼. 하면서 미라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미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던 미라지만 역시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부었고요. 아름이가 아팠을 때 아버지도 편찮으셨거든요. 그때 미라가 드는 생각이 아버지가 우리 아름이 대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오래 사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고백이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죄스럽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는 그걸 돌려드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60대 할아버지 짱가라는 할아버지는 짱가가 소주를 마실 때 아름이는 야구트를 먹고 있거든요. 둘 다 공통점은 친구가 없다. 골목 안에서 혼자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둘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짱가가 아마 아름이만큼 컸을 아들이 예전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는 언제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재롱을 떠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내리사랑을 보여주면서 이 사랑의 관계, 가족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또 이 소설에서 하나의 작은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내고 이제 전자우편 보냈으니까 서아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이제 앞으로 개봉 박두가 되는 거죠. 서아는 사진을 보내던지 아니면 지금 서아는 가짜 인물이잖아요. 답장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진짜 자기 사진 보낸다면 30대 아저씨가 딱 나오겠죠. 사진 육신입니다. 여기서 장면이 들어가면서 의사가 나오죠. 이 의사 선생님은 어떤 입장이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주고 아르미의 병세가 매우 악화되었다. 지금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중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책이나 컴퓨터를 보면 실명을 점점점 하게 됩니다. 실명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2번을 했어요. 혼자 잠들지 못하고 기력 없는 모습으로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뒤척이는 이유는 아파서도 있겠지만 뭔가 기다리는 게 있어요. 즉 육체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 둘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간이 침대에서 즉 간호 보호자석에서 미라가 꼬부리고 잠들어 있겠죠. 아르미가 결국 일어나서 태블릿 PC를 꺼내요. 사실 이 태블릿 PC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파일들을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글, 자기가 세상을 써놨을 때 두 사람이 읽어볼 두근두근 내 여름이라는 글을 지금 작성합니다. 그렇지만 시력을 해칠까봐 금지된 품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서하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소통할 수 있고 교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전자우편은 여전히 영통이다라는 얘기는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 실망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아름이가. 그러면 편지가 왜 안 오냐? 서하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나름. 사진 보내라는데 뭘 보내야 되나요? 이 아이가 나한테 뭘 기대하지? 그냥 예쁜 영화배우 사진이나 어디서 긁어다가 보내줄까? 혹은 보내지 말까? 이제 그만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벌떡 일어난다. 이 벌떡 일어난다는 행동을 통해서 반가운 심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서아의 목소리 들려옵니다. 답장 늦어서 미안해.
사실 많이 고민했어, 사진. 그랬어요. 사진을 왜 고민했을까? 개인정보 유출이라서? 혹은 서아도 17살인데 아프다고 했잖아요. 수술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17살 소녀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뭐 현실적인 이유는 가짜였으니까. 그쵸? 더벅머리 아저씨, 수염 기른 아저씨를 보낼 수는 없겠죠. 표면상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만 내 얼굴 아는 건 불공평하다.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한 장 보내긴 보낼게. 좀 비싸게 굴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은 딸깍 첨부 파일로 왔겠죠? 딸깍 하면서 기대감을 느끼고 아름이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면 침을 꼴깍 삼킬 정도로 어떤 얼굴일까 하고 눌러봤죠. 그런데 거기는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 손에도 싱그러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할머니 손과 여러분 손을 비교하면 아마 토실토실 팽팽 포동포동 하얗고 가느다란 손을 볼 수 있어요. 할머니들 손은 대체로 시커멓고 거칠거칠 투박하고 막 그 마디마디가 굵어져서 어떨 때 보면 생강같이 퉁퉁하게 불어오르는 손을 볼 수 있거든요. 뭐 노동을 한 것과 안 한 것, 물리를 한 것과 안 한 것, 뭐 그다음에 류마티즘이 와서 관절염이 와서 손 모양이 변형된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17살짜리의 손, 여러분들의 손을 보시면 돼요. 아주 깨끗하고 하얗고 뭐 가느다란 그런 손이겠죠. 그 아래 소녀의 그림자와 운동화 끄트머리. 역시 이것도 자기 것이 아니겠지만은 이 가짜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서 이렇게 암시해주는 나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그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 위에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느끼는 게 누구냐면 아름이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름이는 이걸 보고 뭐야 얼굴은 없고 무슨 신발 이러지 않고 아 내가 사진 보내달라 한 게 실례였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사진에 손을 가만히 가져다 대보는 아름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뭔가 접촉, 교신을 넘어서서 얘와 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죠. 맞잡은 것 같아지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손을 잡은 적은 없지만 그것을 느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소년과 소녀의 만남이라는 상상을 구체화하게 되고요. 아빠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대리만족을 했고 자기는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 없지만 거기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상상을 하여서 그 다음 씬은 바로 상상 씬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씬 50입니다. 상상 속에서 아름이는 17살 싱그러운 소년과 소녀, 소년과 소녀는 아닌가요? 어쨌든 10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친구가 되어 나옵니다. 서아의 뒷모습이다. 카메라가 점점 빠진다는 얘기는 뒤로 빠져서 롱 테이크로 멀리서 잡는 거죠. 줌인이 아니라 줌아웃 하는 거죠. 그러면 원경에서 보면서 원경 멀리서 그 화면을 잡으면서 무성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그러니까 맞잡은 손이 가까이서 찍었다면 이것이 롱테이크로 나가면서 멀리 뒷모습을 봅니다. 배경 속에서 오솔길을 걷고 있다. 즉 벚나무들이 무성한 그래서 둘의 인생에서의 실록, 인생에서 한창 좋을 때 이런 때죠. 즉 이때가 바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자기를 가졌던 때거든요. 잔잔히 깔리는 음악. 내가 음악 감독이라면 이 장면에 어떤 음악을 넣을까? 자, 여러분들이 넣어 보신다면 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 음악을 넣을까 설명해 보시고 뭐 가사가 이렇기 때문에 혹은 리듬이 비트가 어떻기 때문에 네, 주제를 뭘 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주관식으로 내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름이와 서아가 사랑하는 사이고 이것은 아버지 대수가 미라를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장면 연상시켜주는 장면이고요. 세상의 모든 소년과 소녀들이 가슴 두근두근한 그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이다.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두근두근이다. 엄마, 아빠 제외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두근두근하게 한 사람과의 만남, 이 장면이 될 것이고 여기 들어갈 배경음악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솔길을 걷습니다.
아름이는 자기의 꿈속에 등장했던 16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즉, 얼마나 아름이가 정상적이고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달리기 잘하고 머리를 흩날리면서 지금 아름이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있거든요. 하얀 피부에 여드름이 날지언정 포동포동한 그런 모습을 원했겠죠. 그런 16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서하는 역광으로 비쳐요. 그래서 음영에서 점점 윤곽이 또렷해지며 신비주의인데요. 모습이 드러났어요. 청순한 얼굴,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서하의 긴 머리카락이 흩날려요. 그리고 웃음소리도 아주 청량, 아주 낭낭한 웃음소리. 흐흐흐 이런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웃겠죠. 그런 서하를 보면 미소 짓는 아름이 너무너무 만족스럽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다. 우리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아까 아름이가 서하의 편지를 받고서 세 가지 버전으로 상상했잖아요. 귀여운 버전, 농염한 버전, 청순한 버전. 여기서도 아름이의 이상형이 간접적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청순한 얼굴이어야 돼요. 얘는 후덕한 얼굴이면 안 돼요. 긴 머리카락을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아마 아름이가 여러 가지 수술하고 약을 먹으면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긴 머리카락, 젊음의 상징이죠. 그리고 낭낭한 웃음소리. 자기는 성대가 이미 노화가 돼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와요. 아빠 이렇게요. 그런데 낭낭한 웃음소리 젊음의 특권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흡족한 미소를 짓는 아름이에요. 이것은 바로 부모님의 청춘 시절이 그대로 메타포가 돼서 자기 꿈으로 나타난 거죠. 그때 서화가 말을 합니다.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이렇게.